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지난주에서 투자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350쪽입니다. 350쪽. 포트폴리오. 여기부터 가면 되죠? 맞죠? 잘 모르십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갑시다. 예, 350쪽.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자는 의미입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왜 위험의 종류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체계적 위험은 못 피한다 그랬고요.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목적, 분산 투자라는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요걸 제거하고 이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에요. 안정된 수익을 얻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크게 3개. 첫 번째는 집중 투자가 아니고 분산 투자. 두 번째는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할 수는 없다. 특히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세 번째, 요거 좀 조심하세요.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목적은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란 투자자가 있고 을이란 투자자가 있다. 각각 을이 이제 투자자금 2억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2억을 전부 다 주식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밀어넣는 거지. 을은 주식에다가 1억, 그 다음에 부동산에도 1억을 투자했다. 1억씩. 그리고 논의 편의상 부동산에서는 안정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1년 뒤에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주식이 2배가 되면 갑이 벌어가는 돈은 4억이고요. 주식이 반으로 까지면 갑이 벌어가는 돈은 1억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이 2배가 됐을 때 을을 같은 경우는 요게 2억이고요. 플러스 여기서 1억 2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3억 2천 됩니다. 주식이 반으로 까져도 여기서 5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억 2천이니까 얼마? 내가 계산할게. 1억 7천, 1억 7천이죠. 예. 그래서 주식이 2배가 됐을 때 갑이 벌어가는 돈은 4억, 을이 벌어가는 돈은 주식에서 2억, 부동산에서 1억 2천,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가정했으니까 3억 2천. 주식이 반으로 까지면 갑은 1억, 을은 여기서 5천이 되지만 1억 2천 추가돼서 1억 7천. 그러면 여러분 숫자 4개 보실 텐데 이 4개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얼마죠? 4억이죠. 4억을 최고의 수익이라 그래. 가장 낮은 숫자는 얼마죠? 1억을 최저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2개, 3억 2천과 1억 7천을 안정된 수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을 중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은 을이에요. 을. 갑이 아니고 을이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 대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 보이는 한 곳에다가 몰빵을 하시면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박이 나는 대신 쪽박 찰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고 포트폴리오 안 짜면 나쁘고 이런 선악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임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거지 대박 쪽박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걸 명심하고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느냐?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일단 3가지를 쭉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자산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자산 수라 함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항목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3개보다는 5개가 훨씬 낫다.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두 번째는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아요.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상관계수라는 놈이 있는데 상관계수 값이 낮아야 좋아요. 그 상관계수는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딱 소개를 해드리면 자산수는 많은 게 좋고 수익률이 따르게 움직이는 게 좋고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책 하나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비상금이 생겼다. 얼마 생겼느냐? 한 100만 원 정도 생겼다. 비상금 100만 원을 집에다가 한번 숨겨보자는 겁니다. 집에다가 숨겨보자. 숨겨보자. 숨겨볼 때 비상금 100만 원을 그 서재 책장에다가 그냥 100만 원을 갖다가 수표 그대로 하나를 구성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와이프가 발견을 못하면 제가 벌어가는 수익은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대박이죠. 발견을 하면 어떻게 되죠?
쪽박 영원입니다. 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 투자하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10만 원씩 10등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집안 곳곳에서 숨겨놓으면 10만 원짜리 발견되겠지. 이거 뭐냐? 이렇게 묻겠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모르는 돈이다. 응? 그럼 내가 가져가도 되겠네. 그래, 가져가라. 모르는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개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 7, 8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냐는 것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먹을 때 적게 먹더라도 잃을 때 적게 잃자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 원씩 100등분을 한다면 한 10개를 정도를 모르는 돈이다 가져가라 씨 해도 한 9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요. 자산수가 많을수록 분산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자산수만 많으면 포트폴리오가는 커지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하는데 어디 투자냐면 A, B, C, D, E 이런 기업들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EF까지. 자산수는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니까 A 기업이 부채 만드는 기업이에요. 여기 선풍기, 여기 에어컨, 여기 냉장고, 여기 아이스크림, 여기 얼음 만드는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여름이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라면 이거 다 대박 납니다, 이게. 부채,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아이스크림, 얼음이 다 대박이 나는데 2016년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은 여름이었다. 그러면 다 축복 차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오자마자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 만에 깨서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대박 날 수도 있잖아. 대박 날 수도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 목적은 대박 쪽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될 때 다 같이 잘 돼버리고 안 될 때 다 같이 안 돼버리면 분산한 효과가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한 놈이 안 좋을 때 나머지 한 놈이 좀 좋아진다는 식의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은 상관계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상관계수가 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실제 예를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일단 실패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상관계수. 그리고 상관계수는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보통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0.9, 0.8, 0.2,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상관계수 1의 값의 의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보는 게 좋아요. 자, A에 투자하고 B에 투자했는데 A가 수익률이 10% 좋을 때 B도 수익률이 10% 좋은 게 상관계수 1의 의미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A가 수익률이 30% 떨어졌어. 그럼 B는요? 네? 30% 떨어지는 게 상관계수 플러스 1의 의미입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0개를 분산해도요. 얘가 좋아지는 크기만큼 얘도 똑같이 다 좋아지고요. 얘가 나빠지는 크기만큼 얘가 똑같은 크기로 다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아무리 짜도 효과가 전혀 없다. 비체계적임이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짤 때 뭐는 피하셔야 되면 상관계수 1은 피하셔야 됩니다. 1은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1보다 작으면 일단 효과는 있어. 근데 효과가 최대가 나오는 게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뭐냐면 얘가 10% 좋으면 얘가 10%안 좋아. 눈치채셨어요? 챘는지 못 챘는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한 놈이 30%가 안 좋아. 그러면요. 나머지 한 놈이 30%가 좋아.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요. 일단 최소한 손해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얘 10%안 좋은 건 얘가 만회해주고요. 얘가 30%안 좋아진 건 얘가 만회해주니까요. 결국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들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됩니다. 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배우셨던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요.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가 않더라. 그 말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반대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손해보는 경우가 절대로 없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은 제로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될 건 그렇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지? 비체계적 위험이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는 피하시라. 1은 피하시라. 1은 피하시고 나면 1보다 작으면 효과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일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0.9 효과 있어 없어? 있어요. 0.9보다는 0.4가 좀 더 좋아. 0.4보다는 0.2가 낫고
0.2보다는 마이너스 0.2가 낫다. 마이너스 0.2보다는 마이너스 0.9가 낫고 제일 좋은 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상관계수 값만 놓고 보자면 그 값이 클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작다는 말은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는 겁니다. 작년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이 좀 쉬웠거든요.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OX, X 뭐일 때 효과가 없지? 1일 때 효과가 없지.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효과는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작년에 틀린 걸 찾으라 하고 그 틀린 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쉬웠어요. 작년에 시험 치지. 작년에 쉬웠는데 여러분. 작년에 시험 쳤어야 돼요. 혹시 작년에 시험 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꼭 합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론이 좀 쉬웠죠. 그 작년에는 그 1차에서 잘못되신 분들은 개론보다는 민법에서 이렇게 점수가 좀 덜 나와서 불합격하신 경우가 많고 개론은 거의 다 점수가 나왔었어요.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크냐? 첫 번째는 자산수가 많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따르게 반대로 움직이게 하고 상관계수 값이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하면 좋은데 일단 최소 1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 저한테 혹시 이번 시험에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를 찍으라 한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찍으라 한다면 제가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찍어요. 찍으라면 찍겠어요. 저는 이걸 찍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요. 따라해보세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한 번만 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A와 B와 C에 분산 투자한다. 이거 포트폴리오 맞습니까? 포트폴리오 무슨 투자니까? 분산 투자니까. 근데 기대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비중하고 수익률. 자, A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비중이 20%를 실었어요. 여기서 50%, 여기서 30%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분위평 못하고 어차피 나는 여기 30% 실고 50% 실고 70% 실을래. 그건 안 돼요. 비중을 세 개 다 합치면 몇 프로? 100%가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중을 몇 프로 실었느냐를 가지고 따져보는데 먼저 여기는 수익률이 8% 나왔어요. 여기는 9% 나왔고 여기는 7%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뭐를 구하시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우리 앞에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 무조건 곱해서 하는 거예요. 곱해서 하는 거. 근데 퍼센트 곱해서 하는 거는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번 약간 부드러울 것 같아요. 28에 1.6에 봐 되잖아. 봐 1.6이라니까 이게 봐 되잖아. 59 그렇지 4.5 봐 되잖아. 37에 2.1 그동안 우리 뭐 했어요? 곱했어요? 그럼 다른 건 내가 해드릴게요. 곱하는 거 잘하셨으니까 다른 건 내가 해드릴게요. 그럼 이거 이제 8.2% 나옵니다. 이 8.2%가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고란 문제가 나오면요. 막 뭐해서 곱해서 막 다 하면 돼요. 곱해서 다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얘랑 얘 때문에 결정이 돼요. 얘랑 얘 때문에. 그럼 무엇과는 전혀 관계가 없냐면 총 투자액이 얼마냐. 1억이냐 1,0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와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방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라 그랬습니까? 수익률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률하고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분산 투자하든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든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든 수익률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누구랑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지? 비중과 수익률. 그러니까 몇 퍼센트 비중으로 수익률 몇 프로짜리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관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누구랑 누구를 비중과 수익률을 뭐해서 곱해서 다 하면 되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시험 문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입으로 얘기하신 그대로 나와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중과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되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 그리고 조금 약간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시고 X라고 하신 다음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비중 몇 프로 실어서 수익률 몇 프로짜리에 투자했느냐와 관계가 있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계속 갑니다. 7번 보세요. 이번엔 저랑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뭔지 알려드리면 평균은 이제 수익 얘기하는 거고요. 분산은 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그 수익과 위험의 지배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수익과 위험의 지배관계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동일 수익인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수익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동일한 위험인 경우가 있어요. 동일 수익과 동일 위험. 그럴 때 무엇을 지배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익이 똑같다는 말은 위험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낮은 위험이 좋아요. 낮은 위험이 좋고, 이게 위험이 높은 걸 지배해버립니다. 높은 위험을 지배해버린다. 두 번째, 동일한 위험일 때는 이제 수익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높은 수익이 좋아요. 그게 그 낮은 수익을 지배해버립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은 지배를 당하는 이놈들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지배를 하는 요놈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배를 하는 놈들. 그럼 지배를 하는 놈들을 뭐라 부르느냐?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라고 불러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또는 시험 나올 때는 효율적 투자 대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 대상. 통상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쓸게요, 그러면. 이게 점이에요, 점.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슨 상태고, 점 상태고, 이걸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다 모여봐 하고 집합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그 점을 집합시킨 건 뭐죠? 선이죠. 그래서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점들을 집합한 걸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효율적 전선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전선. 이 점을 집합시킨 게, 아까 이게 점이라 그랬잖아. 점을 집합시킨 게 선이야. 근데 이 선이 뭔 선이냐면 전선이에요. 근데 이 전자가 무슨 전자인지 아세요? 이 전자가 무슨 전자인지 모르세요? 이 전자가 그 유명한 무슨 한자로 앞전자예요. 앞전자. 맨 앞장서 있는 놈들. 그 맨 앞장서 있는 놈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구자라 그래, 선구자. 선구자 알죠? 그 일송정 푸른 소리 말 달리는 선구자 알죠? 선구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는 프론티어라고 해요, 프론티어. 영어 좀 약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구자를 영어로는 프론티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래요. 제가 시험에 안 나오면 영어 안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영어로 표시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효율적 전선이 효율적 프론티어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효율적 전선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효율적 프론티어.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선이라 그랬죠. 어떤 선이냐면 요런 선이 나와요. 이런 선을 갖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우상향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공급 법칙에서 배웠거든요. 비례관계일 때 써요. 근데 우리가 비례 배운 게 딱 한 개밖에 없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배우셨거든.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시험에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뜨면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시험에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같은 값이면 해주면 돼요. 뭐요? 그럼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예. 같은 값이면 그 위험은 많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지. 안 그래요? 같은 값이면 수익은 높은 게 좋지. 그러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같은 값이면 하면 된다고. 같은 값이면 위험 많은 거, 낮은 거. 같은 값이면 수익, 높은 거. 그런 애들은 뭐라 부른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아직 참 깜깜. 참 밑에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같은 값이면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좋고, 보고 틀리면 안 보고는 100% 틀립니다. 철칙이야, 철칙. 보면서 틀린다. 안 보고는 100% 틀립니다. 다시. 같은 값이면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같은 값이면 수익은 높은 게 좋아. 이런 애들은 뭐라 부른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슨 상태야? 점 상태야. 점인지 모를까봐 내가 점이라고 적어놨다 그랬죠. 예.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점들이 무수히 많겠지. 걔네들을 모여봐 하고 집합시킨 걸 효율적 전선. 이 전자가 앞전자라서 영어로는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합니다.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갑니다. 7번 보세요. 자, 항상 세로 축은 수익입니다. 항상 우리 부동산학에서 세로 축은 수익이고요. 가로 축은 위험입니다.
혹시 모를까봐 제가 수익 10, 수익 20 이렇게 할게요. 위험 20, 위험 30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점을 2개 딱 찍을 거예요. 점 2개 보이세요? 요 점을 A점, 요 점을 Z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A와 Z는 동일 수익입니까? 동일 위험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됩니다. 얘 수익 얼마죠? 10. 얘 수익 10. 임의로 선을 쭉 그어보면 됩니다. 동일 뭐죠? 수익이죠. 뭐가 달라요? 위험이 달라요. 위험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럼 낮은 위험이 A잖아. 높은 위험은 Z잖아. A가 Z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검지를 꺼내보세요. 검지를 꺼내서 따라하세요. 얘는 얘를 지배한다. 시작. 여러분들 항상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을 지배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낮은 위험은 높은 위험을 지배하니까요. 항상 얘는 얘를 지배합니다. 항상 얘는 얘를 지배한다. 무슨 위험이?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하니까요. 알겠어요? 항상 얘는 얘를 지배해요.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2개 또 보이세요? 요걸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C와 Z는 둘 다 위험이 30이야. 얘도 위험 30, 얘도 위험 30. 동일 뭐죠? 위험이죠. 그럴 때는 수익이 많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수익이 누가 높아? C가 높아. 그러면 얘가 얘를 지배합니다. 그럼 C가 Z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얘는 얘를 지배하고 얘는 얘를 지배한다. 시작. 이때 여러분들 얘가 얘를 지배하는 이유는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항상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걸 지배해요. 왜냐면 높은 수익은 낮은 수익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걸 지배하고요.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걸 지배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걸 지배하는 이유는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걸 지배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배하는 건 누구와 누구예요? 그러면 얘와 얘예요. 얘와 얘.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얘와 얘 그러면 안 된다. 얘와 얘입니다. 그럼 얘와 얘를 뭐라 불러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부르지. 아직까지는 선이 나오면 안 되지. 선이 없는데 왜 선이라 그래 자꾸.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무슨 상태다? 점 상태다. 근데 이 점이 2개밖에 없겠어? 무수히 많겠어? 무수히 많지. 그럼 그 점들만 지금부터 집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합을 좀 시켜봐도 될까요? 예. 네, 집합시켰다네. 다 집합해. 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겠네요? 얘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효율적 전선이라고 불러요. 점을 집합시킨 애들. 영어로는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비례. 누구랑 위험과 수익이랑. 진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것을 뜻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 A 보세요. A. 요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위험만 감수해도 됩니까? C 보세요. C. 얘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고자 하죠. 그러면 요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수익에서는 요만큼의 위험만 감수도 되지만 요만큼의 수익에서는 요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요만큼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먹고자 하는 수익이 더 커지면 부담해야 될 위험도 더 커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게 효율적 전선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검지를 딱 꺼내서 얘는 얘를 지배하고 얘는 얘를 지배한다. 이때 얘와 얘가 효율적 포트폴리오고 연결하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2번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좀 어려워요. 무차별 곡선은.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세요. 자, 차별을 영어로 difference라고 해요. 근데 무차별이라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언디프런스 커브라고 해서 U라고 표시합니다. 앞으로 저는 무차별 곡선은 U라고 표시를 할 거고 3, 4월 달에 가면 자세하게 무차별 곡선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은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모양만 알면 되거든. 무차별 곡선은 이게 원점일 때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입니다. 뭐를 향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이고 보통 무차별 곡선은 세 쌍씩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U1, U2, U3 중에서 효용이 제일 큰 놈이 누구냐면 U3가 효용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U2, U1. 그러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은 커진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무차별 곡선은 일단 뭐를 향해 볼록하고 원점을 향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은 점점 커진다. U1보다는 녹아주고 U2보다는 U3가 좋은 게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은요. 성깔이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성깔이 어떻게 있냐면 싫어하는 쪽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싫어하는 쪽으로 등을 획 돌려버려요. 무차별 곡선은. 성깔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 왜? 싫어하는 쪽이 있으면 싫어하는 쪽으로 등을 획 돌려버리잖아. 아니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지는 않잖아. 등을 획 돌려버리지. 무차별 곡선도 싫어하는 쪽이 생겨버리면 등을 획 돌려버립니다. 투자들은 보통 위험 회피형을 봅니다. 위험 회피형. 그럼 누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을 싫어한다? 그럼 무차별 곡선이 원래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야 되는데 위험 혐오적인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은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 쪽으로 등을 획 돌려버립니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위험 쪽으로 등을 획 돌려버린다. 시험에서는 위험 쪽으로 등을 획 돌려버린다고 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래로 볼록. 그럼 시험에서 혹시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 하시면 돼요. 누구 쪽으로? 위험 쪽으로 등을 획 돌려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럼 또 대답해 보세요. 이게 U1이고 이게 U2고 이게 U3야. 누가 제일 좋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지니까 U3가 제일 좋아. 그래서 U3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뻔했는데 일단 누가 제일 좋다고요? U3가 제일 좋기 때문에 U3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뻔했는데 U3는 우리가 아까 구성했던 효율적 전선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우리 아까 구성했던 효율적 전선 있잖아요. 그럼 U3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U3가 좋은 건 알아 몰라? 좋은 건 알지? U3는 나와 인연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U3를 보내요. 정말 좋은 놈이지만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한 U3는 보냅니다. 우리 결혼 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보낸 적 있잖아요.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있을 텐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와 인연이 닿지 않아서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U3예요. 인연이 닿지 않는 거지. 그럼 나와 지금 인연이 닿는 놈은 누구냐면 U1과 U2예요. U1과 U2는 효율적 전선과 맞나 안 맞나? 만나요. 근데 중요합니다. U1은 교차하면서 만나요. U2는 접하면서 만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만나는 걸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거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분들 계신데? 만나는 걸 잘 만나야 돼요.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U1보다는 누가 효용이 더 커요? U2가 효용이 더 크잖아요. 접하면서 만나야 되지. 뭐 하면서 만나면? 교차하면서 만나면 효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어디예요? 그러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 하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만나는 거는 U1도 만나고 U2도 만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교차하면서 만난다 그러면 아예 X예요. 교차하면서 만나면 최적이 아니야. 더 좋은 놈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지. 그럼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U3를 보낸 충격에 아무나 결혼하자 싶어서 U1이랑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객관적인 눈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더 효용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발견 못한 거지. 그 충격에 U1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 계시네. U3 보내고 그 충격에 아무나 U1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U2랑 결혼을 해야 돼요. U2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고 이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해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갖다 주면서 이건 풀어봐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못 푼다.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지 마땅한데 못 푼다는 건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분들이 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까? 내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칠판만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근데 심장에 가시면 그림이 없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이해한다면 다시 일로 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일로 와서 허공에다 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검지 꺼내세요. 힐끔힐끔 보지 말고 검지 꺼내세요. 누가 누굴 지배하죠?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고 그래요. 하고 있나 지금?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합니까?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누구와 누구예요? 얘와 얘예요. 얘는 낮은 위험이고 얘는 높은 수익인 거야. 맞죠? 아직까지는 점 상태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상태입니다. 맞아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한번 연결해 보세요. 지금 허공에다 대고 연결하셨어? 효율적 전선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이야. 의미는 비례 누구랑 수익과 위험이랑. 맞아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위험 쪽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지. 보이세요?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 보이세요? 이것도 무차별 곡선인데 이것도 무차별 곡선인데 U1, U2, U3 누가 제일 좋아? U3가 제일 좋지 일단은. 왜 갑자기 또 왜 그래? 이해 못했잖아. U3가 제일 좋지. 근데 U3는 나와 인연이 닿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놈이지만 보내고
그럼 나와 만나는 놈이 누가 있는데? 유원과 유투가 있는데 최적은 무슨 점이 아니고? 교차점이 아니고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일정이 된다. 이렇게 그리는 사람만 진짜 이해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만 진짜 이해한 사람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집에 가서 침대맡에 누워서 심심한데 최적의 포트폴리오 하나 그리고 작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호응에다 대고 자 보자 얘는 얘를 지배하고 가족 모두 잠들었을 때 해요. 괜히 침대맡에 누워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게 좀 이상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 잠들었을 때 자 보자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지 얘는 낮은 의미라서 얘는 높은 수익이라서 얘와 얘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부르지. 연결하게 되면 효율적 전선, 영어로는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위험 해모적일 때는 아래로 볼로 가지. 이때 최적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 아니고 더 높은 놈은 보내고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그릴 수 있는 사람만 이걸 100% 이해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어요?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최적의 포트폴리오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350쪽입니다. 자, 교재 350쪽에 가시면 제3절에 포트폴리오 이론 나옵니까? 거기 별 3개. 별 3개. 1번에 내려가시니까 의 나옵니까? 예. 의에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4번도 체크. 오른쪽 페이지. 2번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나옵니까? 여기 별 3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찍으라 하신다면 저는 이걸 찍는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요게 연달아 2번 연속 시험에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쉬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요거는 동그라미 1번. 하셨어요? 예. 3번으로 내려가시니까 포트폴리오 효과 나옵니까? 예. 걔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별표를 때리세요. 4번. 그리고 4번에 별표 때리셨으면 니은 체크하시고 니은. 한 장 넘겨서 디귿도 체크하세요. 디귿. 자, 디귿 체크하셨어요? 예. 그리고 4번 큰 제목 보시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말이 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옆에다 가로 열고 같은 값이면 하고 물결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같은 값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같은 값이면 하시면 돼요. 같은 값이면 위험은 만 게 좋고 낮은 게, 같은 값이면 수익은 높은 게 좋다. 오른쪽 페이지. 5번에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 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제일 밑에, 골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시고 일단. 1번, 2번 묶어주시고 한 장 넘기셔서 가로 2번으로 가시니까 무차별 곡선과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이 있나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좀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제일 위에 디귿 좀 체크하고 디귿.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디귿.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면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면서 3번을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봐라 그랬잖아요. 3번에. 그거는 누구랑? 효율적 전선과 누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예, 명시돼 있어요. 접하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좀 부족하고요. 교차점은 X고요. 아예. 접하는 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잖아요. 포트폴리오.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고요. 책을 좀 넘기셔서 페이지 361쪽으로 갑니다. 361쪽에 가시니까 제1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적 기초입니다. 우린 기초만 배우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수학 안 배웁니다. 수학적 기초.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배울 겁니다. 별 3개 때리시고요. 별 3개 때리시고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이제 수업 듣다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막 그러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파트고 혹시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드시면 하나 틀려도 돼요. 하나 나와요. 하나. 수학적 기초 이 파트에서 하나 나옵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하나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시험이요. 1차 과목에 국한을 시켜봤을 때 개론 40개, 민법 40개 나와요. 그럼 총 80개 나옵니다. 몇 개 맞으면 합격하냐면 80개 중에 48, 48개 맞추면 합격합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32개 틀려도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32개 틀려도. 그러니까 80개 중에 32개 틀려도 합격하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다. 60점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32개 틀려봤어요? 32개 안 틀려봤죠? 32개요. 진짜 많이 틀려야 32개입니다. 32개. 막 틀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서 또 깨서 또 틀려도 32개 다 못 틀려.
32개 엄청 틀려야지 32개입니다, 여러분들. 32개 안 틀려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틀리다 지쳐 잠이 들어 깨서 또 틀리고 자다 깨달아 몇 번 반복해야지 32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32개 엄청 틀려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2개 틀리기 어렵다, 진짜. 알겠어요? 그리고 간혹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쌤,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 수업 몇 프로 이해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쌤, 저는 한 50%밖에 이해 안 돼요.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 수업이 50%가 이해가 되면 대박입니다. 몇 점 시험이죠? 60점 시험이잖아. 근데 절반이 이해가 된다? 50점인데? 60점 시험에서 절반이 이해가 되면 50점인데? 그럼 대박인데? 혹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10개 정도를 수업하는데, 한 7, 80% 이해가 된다. 계속 끊임없이 7, 80%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저한테 배울 게 없으니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르칠 게 없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60점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절반이 이해가 되면, 다 왔다. 다 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2개를 틀려도 된다. 32개 진짜 많이 틀려야 됩니다. 32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다가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되는 거 틀려도 돼. 근데 그걸 못 견디면 안 된다니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못 견디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엄청 틀려도 된다는 거. 32개. 집에 가서 마음먹고 32개 틀리려고 뭐 한번 해봐요. 잘 되나 안 되지. 진짜 32개 틀린 사람 이상 틀린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32개 틀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1년을 공부할 건데 딱 시험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1년을 공부할 건데 32개 틀린 사람이 있나 없지. 알겠어요? 근데 왜 학교를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중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공부는요. 포기가 진짜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공부를 선택하시고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격시험이든지 쉽게 선택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초반에 강조했듯이 이 자격증 없으면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장에 내년에 이 자격증 없으면 죽을 것처럼 공부하시라 그랬습니다.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더 열정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 가서 복습은 하고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까? 복습도 좀 하시고 특히 1차 과목 위주로 민법 개론은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내셔야 돼요. 따로 내서 그러니까 다른 일과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면 남는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놓고 나머지 일과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제발 보세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할만합니다. 제가 강의해 보니까 그거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내가 또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잘 보시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현재 가치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두 글자로 현가라 그래요. 현가. 영어로는 present value라고 해서 PV라고 합니다. PV. 미래 가치는 내가라 그래, 내가. 영어로는 future value라고 해서 FV라고 하는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왜 공부하느냐? 수익은 미래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출은 언제 나가고 현재 나가고. 지금 하지 마세요. 현재라고 하세요. 지출은 현재 나가고 수익은 미래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현재 있는 금액을 미래로 보낼 수도 있어야지 단순 비교가 되지. 그냥 현재 있는 금액과 미래에 있는 금액을 그냥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려면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땡겨오든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든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알겠어요? 참고로 현재 이자율이 8%일 때 현재 이자율이 8%일 때 2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땡기면 1,800밖에 안 돼요. 이자율이 8%일 때. 그러니까 20년 후에나 1억이지 그거 현가로 땡기면 1,8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800만 원을 20년으로 보내면 얼마 되는 거지? 1억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참고로 1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이자율 8%로 땡겨오면 4,600밖에 안 돼요. 반토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20년 후는 4분의 1토막 이상 떨어지는 거고. 그럼 결국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을 할인이라 그래요. 할인.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는 작업을 할증이라고 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그냥 할증한다, 할인한다 그러려고요. 할인한다 그러면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구나. 할증한다 그러면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구나. 이때 할증할 때는 이자율의 이름이 수익률로 바뀌고요. 할인할 때는 할인율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셋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란 놈이 할증될 때는 수익률, 할인될 때는 할인율 이렇게 이름만 왔다 갔다 바뀔 뿐이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배운 적 있느냐? 배운 적 있어요. 우리 앞에서 요구 수익률 기억납니까? 요구 수익률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할인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역할에 따라서 할증될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고 수익률, 할인될 때는 할인율.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자율과 수익률과 할인율은 싹 다 같은 말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할증될 때 이름이 뭘로 바뀐다? 수익률, 할인될 때는 할인율, 통칭해서 이자율 그런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할게요. 자, 현가 됐어요, 현가? 우리끼리는 내가 됐어요? 예. 할증 됐어요? 할인 됐어요? 이자율이 수익률, 할인율 됐어요? 우리끼리는 이제 할증한다, 할인한다 그럴게요. 여기는 수익률 써먹고 여기는 할인율 써먹는다 그럴게요.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이자율이다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예. 이때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있어요. 일단 감채기금계수는 무슨 가치다? 미래가치다. 감채기금계수에 미음 나옵니까? 미음 나옵니까? 그래서 미래가치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감채기금계수는 뭐라서? 미음이라서 미래가치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지만 이 바닥 뭐 어쨌든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감채기금계수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게 막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는 무슨 가치고? 미래 가치고.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요 세 가지는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일단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수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여기까지 하니까 쌤 내 보니까 이거 스타일이 나와는 맞지 않아서 나는 이제 그만 요 파트는 포기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할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요거 다 해결하셨습니다. 알겠죠?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일시불하고요, 연금하고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자, 1원하고요. 매년 1원씩 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원은 돈이 한 번만 출연된 경우고요. 우리는 이것을 일시불이라고 불러요. 매년 1원씩은요. 돈이 여러 번 출연된 경우 우리는 이걸 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원 하면서 돈이 한 번 나왔다. 일시불. 매년 1원씩 하면서 돈이 여러 번 나왔다. 연금. 이렇게 합니다. 1원. 뭐라고요? 일시불. 매년 1원씩. 연금. 근데 돈이 여러 번 나온다고 무조건 연금은 아니에요.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지 연금이에요. 여기서 여러 번의 기준은 두 번부터 연금이에요. 한 번은 뭐고? 일시불이고 두 번 이상은 연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일시불과 연금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 보세요. 1억. 1억이 뭐죠? 일시불이에요. 1원은 1원. 일시불. 100만 원은요. 일시불. 3억 4,944만 2,494원은 일시불이에요. 매년 100만 원씩 연금. 매년 1원씩 연금. 1,000만 원씩 5번 연금. 500만 원씩 2번 연금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잘 들어요. 300, 700, 200 뭘까요? 300, 700, 200은요. 일시불이라고 불러야 돼요. 일시불 3개 나왔잖아. 돈이 여러 번 나왔지만 다른 돈이잖아. 그럼 일시불 그래요. 계속 테스트 해도 될까요? 300, 700은요. 300, 700은요. 연금 일시불이에요. 300 두 개는 연금이고요. 700만 일시불이에요. 다시 500, 900, 900은요. 이거는요. 연금이에요. 여러분 연금하면 안 돼요. 연금 두 묶음이기 때문에 연금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한번 드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들고 가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는 분은 버리고 갔다가 다시 이 버린 분들은 3월달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 지금은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버리고 갑니다. 알겠죠? 근데 꼭 성공해서 3월달에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동안 저 없더라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알겠죠? 예. 500, 900, 700. 요거는 연금 일시불 연금이에요. 500, 500은 연금이고 700 일시불, 900, 900은 연금이 됩니다. 연금 일시불 연금. 자, 그럼 지금부터 돈이 한 번 나왔을 때 뭐라 부르고? 일시불.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왔을 때 연금이라 부른다. 요건 됐어요? 예, 두 번째. N년 후에 얼마인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로 땡겨오면, 즉 환원시키면 얼마인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N년 후에 얼마인가 하는 걸 우리는 내가계수라 그래요. 내가계수. 현재로 땡기면 환원시키면 얼마인가 하는 걸 우리는 현가계수라 그래요. 현가계수.
자, 그러면 내과계수와 현가계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실판 보세요.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미래고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을 미래로 보내고 싶어. 내가 궁금한 건 이게 미래로 보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N년 후라고 나와. 그 말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걸 갖다 우리는 그 유명한 내과계수라 그래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뭐가 뜨면? N년 후가 뜨면 무슨 계수인데? 내과계수인데 내과계수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놈만 N년으로 보냈을 때 얼마가 궁금한지 알고 싶을 때가 있고 똑같은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N년 후가 뜨면 무조건 무슨 계수인데? 내과계수인데 한 놈만 N년으로 보내면 일시불의 내과계수고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내면 연금의 내과계수가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실판 보세요. 1원을 N년으로 보냈을 때는 무엇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내과계수는 내과계수인데 일시불의 내과계수. 매년 1원씩을 N년으로 보냈을 때는 내과계수는 내과계수인데 연금의 내과계수.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N년 후가 뜨면 무조건 내과계수다. 일단 됐어요? 한 놈만 보내면 일시불의 내과계수, 여러 놈들 다 보내면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 거지. 되셨어요? 두 번째, 화살 표시를 바꿀게요. 화살 표시를 바꾸겠습니다. 자, 실판 보세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땡겨오는 거야. 이번엔 출발을 미래에서 해서 현재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지. 이걸 시험에 나올 때는 현재로 땡긴다라는 말을 실제로 띄워요. 또는 유식한 말로 이걸 환원시킨다라고 나와요. 현재로 땡긴다, 환원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현가계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만 땡겨오면 무슨 계수인데? 현가계수인데 똑같아. 한 놈만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고 여러 놈들을 다 땡겨오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번엔 출발을 어디서 해서? 미래에서 해서 언제로 땡겨온다? 현재로 땡겨오는데 현재로 땡겨온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뭐 시킨다? 환원시킨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한 놈만 땡겨오면 무엇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 여러 놈 다 땡기면 연금의 현가. 그럼 대답해봐요. 1원을 현재로 땡기면 무엇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 매년 1원씩을 환원시키면 무엇의 현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제가 3월달, 4월달 그 정도 되면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이 나오는데 제 요약집은 그 일반 요약집이 아니고 강의 노트 형식이에요. 강의 노트라면 무슨 형식이냐면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까요? 내가 잘 알까요? 내가 잘 알지. 내 머리에서 판사가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판사 내용을 그대로 요약집 옮겨 놓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업으로 해서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보통 요약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한글로 작업한 내용이고 제 건 파워포인트로 이거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그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그 노트가 나와요. 그대로. 강의 노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판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까지 안 바꾸고. 커밍 순. 곧 나오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기 안 하시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혼자 필기해놓고 나중에 강의 노트가 나오면 다 있네, 씨. 그런다니까. 그때 수업이나 들을 걸, 씨, 다 있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제가 판사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할 테니까 칠판 보시고 대답하세요. 1원을 현재로 땡기면 무엇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 매년 1원씩을 전부 다 환원시키면 연금의 현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한 놈 보내면 일시불 낼까? 여러 놈 보내면 연금 낼까? 한 놈만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 여러 놈 다 환원시키면 연금의 현가가 되겠네. 그럼 남아있는 게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가 남았는데 잘 봐요.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는요.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큰 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원 구하는 건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구하는 건데 큰 원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요. 큰 원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큰 원이 저기 있으면 말을 만들어 보면 N년 후에 저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요? 하는 게 감채기금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만드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궁금한데? 불입하는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1억 곱하기 감채기금계수를 딱 때려. 그러면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 불입액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대답하세요. 곱하기 뭐 때리면? 감채기금계수 때리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불입액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금액은 만드는 금액이다, 불입하는 금액이다? 불입하는 금액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만드는 금액은 시험 지문에 떠요. 얼마 만들고 싶다고 뜬다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큰 원, 작은 원, 작은 원. 그때 써먹는 게 감채기금이라는 거예요.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큰 원이다, 작은 원이다, 작은 원. 즉 만드는 금액이다, 불입하는 돈이다, 불입하는 돈이 궁금한 거지. 저당상수도 똑같습니다. 현재 요만큼의 금액을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했다는 얘기는 목돈을 빌렸다는 얘기 맞습니까? 근데 상환을 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금이자를 같이 상환해.
근데 그 돈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금융론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그럼 내가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요거 구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럼 저당상수도요, 은행에서 얼마 차입했다, 1억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으로 나와. 곱하기 뭘 때리면, 저당상수를 때리면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차입한 돈이니까 상환 원리금이니까 상환 원리금,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때 우리 뭐 써먹는다? 곱하기 저당상수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절 보시고 대답하세요.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의 공통점이 딱 한 개가 있어요.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큰 원이 저기 있어. 저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 불입하고 싶어. 그때는 뭐 써먹고? 곱하기 감채기금계수 써먹고. 큰 원이 여기 있어. 그럼 말을 만들어 보면 이거 차입하고 상환에 나눈 원리금이잖아. 그럼 뭐예요? 저당상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수 구분하실 때는요, 작은 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작은 원은 감채기금의 저당상수야. 몰라. 아직은 몰라. 근데 큰 원이 여기 있어. 그럼 이 작은 원은 뭐? 감채기금이고. 큰 얘기 없다고 치실게요. 이제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작은 원은 뭐예요? 저당상수. 스토리를 만들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할 때 써먹는 게 뭐고? 감채기금. 깝깝하게 만들지 말고 좀, 차입할 때 상환에 나눈 원리금 구할 때는 뭐다? 저당상수. 그러니까 작은 원 이렇게 그려놓고 저거 만들려고 불입하는 건 뭐고? 감채기금. 요거 차입하고 상환에 나눈 원리금은 저당상수란 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해시키겠습니다. 7번 보세요. 정리하면 돼요. 보세요. 자, 우리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3개. 맞아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 이제 우리 사이가 이제 약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1내 해도 되겠네, 그냥? 1,10을 내각에서 안 하고 1내 해도 우리 알잖아. 연내 해도 되겠네, 연내. 그럼 뭐, 감기. 1현. 그 다음, 연현. 그 다음 뭐, 저상. 우리 사이에 그냥, 이제는, 일시불의 내각계수, 연금의 내각계수, 감채기금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하지 말고, 일내, 연내, 감기, 일현, 연현, 저상만 해도 우리 사이가 안 되겠나 싶은데. 너무 앞서 나가나, 내가? 진도를 너무 빨리 빼나, 제가? 우리 사이는 이 정도 사이는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그림 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같은 그림을 좀 찾아주세요. 같은 그림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좀 이따 같은 그림끼리를 역수라고 할 거거든요. 역수. 같은 그림 좀 찾아주세요. 1번 그림과 같은 그림. 일시불의 내각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나중에 역수라고 할 거예요. 2번 그림과 같은 그림. 나중에 연금의 내각계수랑 감채기금계수 역수라고 할 거예요. 5번 그림과 같은 그림. 6번 연금의 현가계수랑 저당상수가 나중에 역수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그림이 같은 그림 두 가지를 한 쌍씩 찾아봐요. 그러면 1번, 4번, 2번, 3번, 5번, 6번 찾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출발합니다. 요 놈을 n년으로 보내서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내각계수는 내각계수인데 무엇은 내각계수? 일시불의 내각계수. 요 놈들을 다 n년으로 보내서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내각계수는 내각계수인데 연금의 내각계수. 요거 만들고 싶어. 얼마 불입해야 될지가 알고 싶은 거지. 그때는 뭐 감채기금계수. 요 놈을 땡겨오는 거지. 그럼 뭐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 놈들을 다 땡겨오는 거지.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차입한 다음에 상환에 나눈 원리금, 저당, 상수. 그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요렇게 보내면. 일시불의 내각계수. 요 놈들을 싹 다 요렇게 보내면. 연금의 내각계수. 요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궁금해. 감채기금계수. 한 놈만 땡겨와. 일시불의 현가계수. 싹 다 이 땡겨와. 연금의 현가계수. 차입한 다음에 상환에 나가는 원리금, 저당, 상수.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은 그림 한 쌍씩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1번 그림과 같은 그림.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같은 그림에. 2번 그림과 같은 그림. 3번. 어떻게 알았어요? 5번 그림과 같은 그림. 어떻게 알았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역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험에서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만들긴 뭐야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일시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일시불의 내각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입니다. 맞아요? 그럼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문제는 연금은 연금끼리 역수다. OX.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연금은 연금끼리 역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의 내각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가 아니라니까. 연금의 내각계수는 바로 밑에 누구랑? 감채기금이랑. 연금의 현가계수는 바로 밑에 누구랑? 저당, 상수랑 역수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되는데 방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연금은 연금끼리 역수다. 안 돼요. 연금의 내각계수는 바로 밑에 있는 누구랑? 감채기금이랑. 연금의 내각계수는 바로 밑에 있는 저당 상수랑 역수입니다. 그러면 자, 역수는 이렇게 공부합시다. 일시분은 일시불끼리. 일시분은 일시불끼리. 그 다음에 따라서 연내, 감기. 여러분들 1년 안에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리잖아. 연내 뭐 걸린다? 감기는 언제 걸려? 연내 뭐 걸린다고? 감기가 언제 걸린다고? 연내 뭐 걸린다고? 감기 언제 걸린다고? 자, 그러면 우리 총 6개잖아. 6개 중에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했지. 연내 감기 걸리지. 그럼 끝나지 않았나? 연현은 뭐? 저상. 그래서 선생님, 연현 저상도 아까 연내 감기 걸리는 것처럼 이거 말 만들어줘요. 못 만들겠어요. 안 해봤겠냐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없어.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외워요. 알겠죠? 내가 안 되는 건 억지로 만들지 마요. 혹시 만들어보고 기가 막힌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는 해줘요. 얘기는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해줘야 돼요. 조용히 해서, 쌤, 이걸 이렇게 만드니까 참 외우기가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마치 내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로열티는 드릴게요. 로열티는 드리는데, 일단 마치 내가 발견한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연현저상은 그냥 외워요. 6개 중에 4개를 했는데 뭐. 자, 그러면 한번 해봐요. 제가 역수관계를 물을 거예요. 일내, 일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역수관계 묻는다고. 일내 그러면 일현 해야지. 참 깝깝한 사람들.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연현, 감기, 연내, 일현, 일내, 일현, 연내, 감기, 연내, 연현, 저상, 연현, 일현, 일내. 내가 일 하면 여러분들 일 하면 돼, 그냥. 일은 일끼리 역수니까. 내가 내 하면 현 하면 되고, 현 하면 내 하면 되고. 뭔지 모른다. 일내, 일현, 일내, 연내, 감기, 연내, 일현, 일내, 연현, 저상, 연현.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문제 풀라 그래요. 잠깐만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체크해 놓으세요. 367쪽. 367쪽의 길잡이 문제 1번이에요. 367쪽의 길잡이 문제 1번 보고 계세요?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은 10%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실판이요. 얼마 빌렸대요? 1억 빌렸대요?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이 궁금하다고요? 그럼 칠판 보세요. 1억을 빌리고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억 곱하기 저상 때리면 돼요.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저상. 그러니까 1억을 빌리고 얼마를 갚아 나가야 될까를 물을 때는 1억 곱하기 저상하면 된다고요. 근데 1번부터 5번 지문 사이에 눈 씻고 찾아봐도 1억 곱하기 저상이 없어요. 안 없습니까? 맞죠? 그럴 때는요. 자, 칠판 보세요. 1억 곱하기 저상이 답이에요, 일단 이게. 근데 1억 나누기 연현에도 관계없어. 왜냐하면 저당 상수와 연금면가계수는 뭐니까? 역수니까. 곱하기 그 공식 하고 나누기 역수는 같은 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곱하기로 바뀔 때 또 바뀌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면 안 돼. 곱하기 저상이랑 나누기 연현이랑 같은 말이야. 왜냐면 둘은 뭐니까? 역수니까. 물론 역수를 표현할 때는요. 곱하기를 나누기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누구랑 역수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칠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1억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요? 1억 곱하기 감기 하면 돼. 맞아요? 감치행기수는 불입하는 금액 구하는 거니까. 근데 1억 나누기 뭐 해도 연내에도 관계없다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뭐니까? 역수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절 보세요. 미래가치 계산 공식 3개 있어요. 현재가치 계산 공식 3개 있고요. 미래가치 계산 공식은 일내, 연내, 감기. 현재가치는 일현, 연현, 저상이에요. 1원 N년 후 일내. 매년 1원씩 N년 후 연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기. 1원 현재 1현. 매년 1원씩 환원 연현. 차입한 다음에 상환해 나누는 원리금 저상. 역수관계. 일내하고 1현하고 연내하고 감기 걸리고 연현의 저상입니다. 맞아요? 곱하기 저상해야 될 자리에 나누기 연현에도 관계없어요. 곱하기 감기해야 될 자리에 나누기 연내에도 관계없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화폐 시간가치 계수의 80%입니다. 80%. 시험이 80%가 이런 데서 나온다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밑에 3번 문제 체크. 그 밑에 3번 문제 체크했습니까? 문제 읽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작년에 나왔던 문제. 풀지 맙시다. 답만 봅시다. 답 몇 번? 3번. 3번 갑시다.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는지 저 금액을 계산하고자 한대요. 그때는 3억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절대 나는데, 자,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는 뭐 곱해야 됩니까? 감채 기금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3억에다 뭘 곱해야 된다? 감채 기금계수를 곱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작년에 시험 쉬웠다고. 작년에 시험 치지. 참 3억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3억 곱하기 뭐 때리면 돼요? 감채 기금계수. 그럼 혹시 3억을 빌리고 얼마를 갚아 나가야 될까요? 하면 3억 곱하기 저당 상수. 그때는 나누기 연현, 나누기 연내처럼 역수를 활용해도 된다는 거. 하지만 역수를 활용할 때는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 역수를 때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보시면 돼요.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361. 자, 교재 361에 가시면 딱 가운데 핵심 정리 보이십니까? 361에. 자, 우리 361쪽 보고 있는데. 361. 그렇지. 예. 가운데 핵심 정리 나옵니까? 체크. 제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뜹니까? 별표 한 개. 제 밑에 표에다가 별표 한 개 때리시고, 우리가 이걸로 공부할 게 아니고요. 2장을 넘기세요. 2장을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정리라는 표가 나옵니까? 거기다가 별을 3개 때려버리세요. 공부는 이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무슨 가치 3개? 미래가치 3개. 오른쪽에 현재가치 3개. 미래가치 3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1내입니까? 파란색만 읽을게요. 1내는 뭐를? 1원을 N년으로 보냈을 때. 2번이 연내인데 요거는 뭐야? 매년 이런 식을 N년으로 보냈을 때. 감기는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예요. 오른쪽 1현 볼까요? 1현은 1원을 현재로 당기는 거예요. 연금 현가계수는요? 매년 이런 식을 환원시키는 건요. 저당상수는요? 차입하고 나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역수관계 나옵니까? 별 하나 때릴게요. 천천히 대답하세요. 1내 1현. 너 그렇게까지 천천히 대답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빨리 대답합시다.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연현, 감기, 연내, 1현, 1내. 또 이 역수관계 적용 못할까봐 내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내가. 5억 곱하기 1내랑 5억 나누기 1현이랑 똑같은 말이다. 5억 곱하기 감기랑 5억 나누기 연내랑 같은 말이다. 5억 곱하기 저상이랑 5억 나누기 연현이랑 같은 말이다. 다 적어놨습니다, 내가. 나중에 들고 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한 장 넘기시면 366쪽. 핵심 정리 나옵니까? 자, 제목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과 관련된 주요 공식이 나오죠? 1번에 원리금 상환액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를 묶어주세요. 1번, 2번, 3번을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자, 동그라미 2번은 부채는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